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정시전형 2회와 대비 강의를 맡게 된 영동 1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전형의 경우에는 수능의 변화 그리고 정시 정원의 증가와 함께 많은 변동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변동 사항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시 모집의 일정과 인원 변화, 두 번째는 수능의 변화와 이 수능의 변화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비 전략이 되겠죠. 수능의 목표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일정과 정원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일정은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계획과 코로나 이후의 계획으로 뭔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수능이 좀 더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교는 수능이 미루어지기 전, 즉 맨 처음에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항상 보던 2021학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똑같죠. 11월 세제쯤 됐을 때, 즉 약간 찬바람이 살살살 불어올 때, 그때 이제 수능을 보게 되고요.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도 21년 11월 18일 목요일 날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발표는 12월 8일 날 나게 되고요. 이 8일 날 성적 발표가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대학도 고르고 그다음에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는 시즌이죠. 그죠? 근데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요. 원서 접수가 2021학년도 입시보다 2022학년도 입시가 조금 더 미뤄졌습니다. 원서 접수 보시면은 바로 12월 30일부터 시작을 하죠. 12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해를 넘게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상담하시느라 꽤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2022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겠죠. 완전히 이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월 3일까지 연말 연시를 학생들과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화된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등원 충원 마감 기간이 2월 21일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가 조금 미루어지면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기간이 좀 더 미뤄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도 추가 모집 기간인데요. 추가 모집 기간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 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도 등록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전문대나 산업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충분히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정시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 추가 모집 계획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마지막 기회까지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모집 정원이 늘었다, 많아졌다 라는 소문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2020학년도 가장 낮았던 2020학년도부터 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바로 4,000명 이상 늘은 것들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정원 모집 비율도 24.3%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교육부에서 40%까지 수능 위주의 전형을 늘리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2023년도까지 채울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시 모집 과연 어느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을까요? 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서울에서 증가 인원이 총 인원이 무려 6,700명대에 가깝죠.
그리고 인천, 경기를 합한다면은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은 총 8,800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매우 많은 증가를 하였고요. 왜 서울, 인천, 경기만 표에 나와 있고 나머지 지역은 표에 없지?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감소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고요. 정시 모집 인원 증가한 것은 수도권이 크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지역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만큼 증가했는지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맨 끝에 바로 증감 인원이 나와 있죠. 가장 증감 인원이 많은 것은 고려대입니다. 보시면은 900명 가량 늘었고요. 비율도 거의 작년에 2021학년도 정시에 비해서 2배가 되었습니다. 인원과 비율이 약 2배가 되었고요. 900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경희대, 그 다음에 연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30%대였던 정시의 비중을 40%대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그리고 교사들의 관심이 많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는 무려 정시의 수능 위주 모집 정원이 5,700명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가한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어느 군에서 증가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대, 즉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증감표를 보시면은요, 증감표를 보시면은 왼쪽이 인문계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자연계열입니다.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가군의 서울대는 281명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나군에는 36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통째로 군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원래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고려대 역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도 마찬가지로 주력군을 아예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이럼으로써 군별에 있는 정원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군별 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최초합을 원했을 때 얼만큼의 성적을 거둬야 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별 변화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처럼 분할 모집을 했던 학교들 여전히 분할 모집을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주력군을 이동한 게 보이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몇몇 과만 약간 바뀌었을 뿐 그렇게 큰 이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들의 계열별로 정시 모집 인원이 또 군별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 표고요. 인문계 표 보시면은 가장 큰 변화는 가군의 작년 정원은 2,500명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가군이 3,8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군보다도 좀 더 많았는데요. 근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모집 인원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가군으로 옮겨간 연세대나 고려대의 증가폭이 매우 컸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원래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열은 나군의 인원이 더 많았는데 언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바로 가군의 인원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별로 모집 인원이 크게 변화한 것은 최초합, 즉 내가 안정 지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석차까지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늘긴 늘었지만 아주 조금 늘었고요. 원래 다군 같은 경우는 모집 대학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증가의 효과를 많이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표는 자연계 표가 될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군의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군도 증가해서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2021학년도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군도 770명가량, 그 다음에 나군도 560명가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와의 차이 본다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다가 올해부터는 가군이 가장 모집 인원이 늘었다. 그래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군은 가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모집 인원이 늘긴 했지만 나군도 같이 상승해서 나군의 모집 인원이 여전히 15개의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군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가 다군에서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했었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이 모집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다군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줄었다.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핫 이슈죠. 바로 약학대학 인원이 증가가 과연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표는 2021학년도 정시와 2022학년도 정시를 비교한 표고요. 소위 얘기하는 의치, 한수, 약까지 이제 들어왔죠. 약까지 들어와서 자연계 최상위 계층들이 노리고 있는 그러한 최상위권이 얼마큼 정원이 늘었는지를 보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약대가 762명이 정시에 들어오면서 무려 비슷한 점수대, 최상위권 비슷한 점수대의 정원이 1,300명가량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는 최상위권 계열, 스카이 자연계열부터 시작해서 의치한수까지 이 모집 정원이 무려 3분의 1, 30% 이상 늘었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상위권이 가기에 좀 더 쉬운 것은 아닌가라고 산술적으로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최상위권층은 재수생들 혹은 N수생들 그리고 재학생의 최상층이 자웅을 겨루는 아주 소위 얘기하는 센 선수들의 경쟁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정원이 늘었다. 그래서 좀 가기 편하다. 이런 생각은 좀 없을 거고요. 게다가 수능이 변하면서 자연계 수학 상위권 학생들이 좀 더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특히 최상위권 계층의 모집 정원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그럼 이 변화한 수능은 정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걱정은 많을 거예요. 특히 공통 과목이 생기고 선택 과목이 생기고 또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과 나형이 폐지되면서 그런 수능의 변화가 과연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학생들이 걱정하고 또 기대하는 측면이 바로 수학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뀐 현상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열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통합해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1과 수학 2는 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그리고 기하로 나뉘어져서 요 세 과목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 강의에서 좀 더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큰 핵심적인 거죠. 가형과 나형이 폐지가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입시, 특히 정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쳐질까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쉽게도 사실은 개정의 취지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한 거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상위권대 자연계열 혹은 앞에서 봤었던 의치 한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지정 과목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의치 한수 약 같은 의학 계열 아니면은 상위권대 자연 계열 가고 싶으면은 선택을 꼭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가형과 나형을 나눠놨지만 나눠진 게 아니라 통합을 시켰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눈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형과 나형이 나뉘어져 있던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아예 성적도 따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을 같이 내죠.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려고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문계열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2학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신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학 1, 수학 2를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 즉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애들과 같이 등급을 내다 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공통 과목의 비중이 75% 이상 혹은 75%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실제로 등급이나 아니면 고득점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폐지하고 그리고 같이 성적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수학 1과 수학 2를 좀 더 잘 본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표는 수학 선택 과목의 지정대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은 아예 미적분과 기하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치 한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혹은 학과가 목표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지정되는 과목을 꼭 선택해야 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여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기한 부분이 있죠. 확률과 통계를 고정하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고정하는 대학들을 보시면은요. 한의대 인문, 이거 뭐지? 이 부분은 학교에서, 대학 내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정시 인원을 따로 나누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뽑는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한쪽에는 확률과 통계를 고정하고 나머지 쪽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하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인문계열 학생을 뽑기 위한 따로 뭐가 정원이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은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미적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하를 선택하든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의 변화, 특히 수학에서의 변화는요. 목표 대학, 목표 학과들의 지정 과목들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앞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등급을 같이 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표는 뭐냐면요. 전체 수능 응시자를 2022학년도 전체 수능 응시자를 40만 명으로 예상을 한 다음에 가형과 나형, 가형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형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로 가정을 해서 등급당 인원수가 얼만큼 변할지를 예상해서 보인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모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4%이기 때문에 4%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등급의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 40만 명 전부 다가 수학에 등급을 낸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가형과 나형을 나눴을 때의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가형 같은 경우, 즉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할 거로 예상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이 전부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형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은 게 보이시죠? 가형이 늘었으니까 나형이 줄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 혹은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이 더 증가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 학생들의 숫자가 떨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들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에 대한 고득점자의 비율 때문에 실제로 지원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표를 보시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 즉 수도권에 지원이 가능한 3등급 이상 학생들이 무려 16,000명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4,000명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고득점자가 비율이 많이 줄 것이다. 반면에 자연계를 지망하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증가한 인원들이 감소한 인원들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미 2021학년도와 20학년도에 서강대의 경우 가형에 가산점 10%를 준 서강대의 경우에서 많이 느꼈었죠. 가산점을 10% 주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의 케이스를 보니까 한 7대 3 정도였습니다. 어디가? 서강대 인문계열에 지원한 수학 가형 선택자. 즉 2022학년도로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2022학년도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인문계 지원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고득점자의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만큼 들어올지, 그다음 분포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시뮬레이션만 돌려본 상태이고요. 3월 그리고 4월 그리고 6월 시험을 보면서 과연 선택 과목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실제 고득점자는 얼만큼 비율이 될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능의 수학 영역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시면은, 자, 가형과 나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가형과 나형의 최고 표준 점수가 달랐습니다. 즉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나형의 최고 표준 점수가 가형보다 많게는 10점에서 적게는 5점까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가형과 나형이 같이 점수를 대고, 그리고 조정 점수를 도입하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불리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과 최고 표점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수학 과목이 통합되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고득점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낼 때 많이 확인해 봤던 거죠. 네. 서울 시내에 있는 10개 학교들의 표본을 조사해 봤을 때도요, 수학 1이나 수학 2,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이 될 겁니다. 이 공통 과목의 성적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앞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학생들이 3등급 이상에서는 즉 6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고득점자, 즉 3등급 이상의 비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70%까지 기하나 미적을 선택할 학생들이 이 공통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었고요. 이 얘기를 수능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고득점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들 혹은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 소위 얘기하는 의치한수 약에 해당하는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에서의 고득점자, 특히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하지만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한 학생들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더 많아져서 경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 네 번째 항목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가형하다가 저 나형을 할래요 라고 바뀌는 학생들이 있었죠. 넘어간 이유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편차가 크고 좀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점수가 생겼기 때문에요. 미적분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 비슷비슷할 것이다. 표준 점수의 최고점도 비슷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등급컷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로 지정한 대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하던 기하를 하던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를 하던 상관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앞에서 봤다시피 일부 모집 단위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따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 그런데 이 효과는 사실은 어디에 더 많이 느껴지냐 하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사실상 선택 과목에 대한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어디 못 가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면은 대부분의 학교들 거의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혹은 의치한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미적분 혹은 기하 선택자들이 뭐가 많아졌죠? 네, 고득점자가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득점자들이 뭐가 없는, 지원하는 지정 과목이 없는, 그죠? 수학의 지정 과목이 없는 그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는 확률이 꽤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의 고득점자가 늘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한 건대선을 지원할 수 있었던 자연계열 학생이 서강대에 가산점 10%를 받고 인문계열에 지원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합격생 나왔고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 2022학년도 정시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산점이 있습니다. 원래 가형과 나형이 나눠져 있을 때는요, 가형에 일부 모집 단위에서 가산점을 줬어요. 근데 여전히 이 가산점이 남아있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까지가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산점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2022 정시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상위권, 즉 3등급 이내의 수학의 상위권 점수를 얻는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더 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산점까지 더 준다면은 가산점의 영향력은 작년보다도 더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냐 기하냐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냐에 따라서 이 가산점이 얼마큼 큰 영향을 끼칠지를 꼭 판단해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의 변화고요. 제2외국어 한문, 작년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로또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상위권 대학에서 주던 인문계열 지원 시 있었던 탐구 영역을 대체해 주던 이득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부 다 폐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 많이 지원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같이 지정 영역
그죠? 제2 외국어를 꼭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필수 응시 영역에 넣은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변화, 특히 수능의 변화, 그 중에서도 수학의 변화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정시 전형에 대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는 수능 목표 세우기와 대학 비교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알아봤던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능이 변화한 거,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인원이 증가한 거, 즉 환경의 변화였다면은 지금부터 보실 거는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원점수로 세우자라고 나와 있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꼭 목표를 세울 때, 특히 나는 정시 전형에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목표는 원점수로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등급에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부모님들 물어보시죠. 아, 너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아, 그래 몇 등급이야? 그 다음 몇 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수능 전형, 특히 정시에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들은 핵심적인 부분은 점수입니다. 등급으로서 사정하는 대학들은 전국에 몇 대학이 없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원점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원점수를 목표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 원점수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 표준 점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표준 점수는 매번 모의고사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표준 점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과 똑같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점수가 원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점수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능을 대비할 때는 원점수로 세우는 편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3월, 6월, 9월 수능까지 원점수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세워야 되는가? 그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를 국어, 그다음에 수학 정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작년 자료고요. 작년에 있는 3월 1등급의 원점수 9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87점이었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88점이었네요. 9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점수의 변화, 즉 등급컬의 변화도 크지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연도별, 즉 2021, 2020, 그다음에 2019를 비교해 봐도요. 원점수가 90점대 초반 정도면은 1등급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와 수능의 등급컷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모집단이 크고 학생들이 성적이 골고루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수 목표는 어떻게 세워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원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93점을 맞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3월의 성적에서 88점 맞았다. 93점과의 차이는 5점이 되겠네요. 그럼 틀린 문제 중에서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씩 틀렸겠죠. 그렇다면은 다음 시험에서는 2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춘다. 그 다음 시험에서는 3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춘다. 만약에 93점 완성했으면은 그 다음에 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96점이나 95점까지 노려본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위권 점수 말고요.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도 틀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원점수를 바탕으로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하고 싶은 점수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더 맞춰야 되는지,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학 선택이고요. 사실 가형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가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3월, 6월, 그다음 수능, 9월 차이가 크게는 없는 편이죠. 1등급 컷이. 그 이유는 역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계층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원점수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에 있는 원점수 92.1컷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3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수생과 N수생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원점수의 등급컷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 최강자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항상 최소한 92점은 맞아야지 수학에서 1등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상위권이 많이 유입됐다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3등급에서 마찬가지 볼 수 있습니다. 3등급 컷이 보시면은 3월 달에는 68이었는데 수능에서는 77점이 나와 있네요. 무려 10점가량 상승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위권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등급컷도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권이 탄탄하고요. 탄탄하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을 생각한다면은 몇 문제를 틀려야 할지, 그리고 그 틀리는 그 문제에 단원이 공통 과목에 선택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통합이 되겠죠. 통합이 되면서 점수, 상위권 점수는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득점의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저 최상위권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막연하게 1등급으로 받을래요, 미적 선택해서 1등급 받을래요 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난도별로 점수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요, 우선 3점짜리 문제를 먼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목표로 하게 된다면은 단원별로 4점짜리 문제들을 한 문제씩 더 맞춰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최상위 학교를 원한다, 최상위 학과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좀 더 높은 원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확률과 통계에 선택했던 수학 나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있었던 나형의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하는 걸 보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원점수 81컷이었죠. 근데 수능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92가 바로 1컷이었습니다. 이렇게 1컷의 변화가 심했었죠. 1등급도 무려 92점에서 80점까지 무려 12점까지 차이가 매우 큰 부분이 됐었고요.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무려 20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차이가 큰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6월, 9월 수능 가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등급이 변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등급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있는 것들, 나형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네, 가형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게?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목표로 하고, 특히 최상위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상위권의 원점수를 어떻게 한 채로 목표로 한 채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의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선택 과목에서. 앞에서 조정 점수에 대한 원리를 보셨지만요, 이 조정 점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의 평균이 썩 높지는 않을 거예요. 뭐에 비해서? 미적과 기하 선택자들에 비해서. 그럴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에서 원점수를 높게 받아야지. 즉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서 다 맞아야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꼭 원점수, 그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의 고득점을 목표로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비하는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예요.
그렇다면 이 목표 점수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수능 성적을 거두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대학에 지원할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부분이 빨갛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별 환산 점수는 뭐냐면요.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점수입니다. 우리가 성적표에서 보는 거는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보여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급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성적표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반영 지표, 즉 표준 점수를 반영할 거냐, 백분위를 반영할 거냐, 등급을 반영할 거냐.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 수학이 30%냐, 국어가 20%냐, 탐구 영역이 30%냐.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할 거냐. 그 다음에 가산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요.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분명히 게시판에 정시로 붙은 학생들 점수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1000점 만점으로 돼 있어. 986.53이야. 이거 뭐지?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만든 거지? 그게 바로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꿔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반영 비율과 반영 지표입니다. 자, 예시를 드러났고요. 예시를 보시면은 자, 대학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반영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죠. 반면에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그다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탐구 과목의 반영 지표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면은 바로 반영 비율도 보입니다. 반영 비율 보시면은 국어가 30%, 수학이 40%, 그다음에 탐구가 26.7%죠. 이 퍼센트 잘 모르겠어요.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밑에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국어는 1점이 1점으로 그대로 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점이 1.2점이 된 겁니다. 즉 국어의 1.2배의 영향력을 수학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0.8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게 보입니다. 얼마 차이도 안 나네. 33, 40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1과 1.2, 1.2배는 매우 큰 것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수학과 비교한다면은 더 차이가 많게 수학이 비중이 높구나. 즉 상위권 대학에 지망을 하려면은 수학을 잘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반영 지표 그리고 반영 비율의 예시입니다. 자, 작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표준 점수의 합이 얼마예요? 백분위의 합이 얼마예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표준 점수의 합이 380점, 그리고 백분위의 합이 270인 같은 사정점, 즉 같은 배치점에 놓여 있는 학교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내가 유리할 건지는 사실은 이 표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 지표, 그다음 반영 비율, 그다음에 변표, 그다음 가산점 혹은 제2외고 대체 같은 세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더 유리한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죠. 자, 볼까요? 그다음 동국대 교육학과, 건국대 부동산학과,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그다음 국민대, KMU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영 지표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일단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한국사가 들어간 데도 있고요, 안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제2외고가 대체됐던 학교들도 있었고요, 대체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같은 배치점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들마다 반영 지표와 반영 비율 그리고 대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야지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례는요, 바로 건국대 융합인재학부에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예시들입니다.
A부터 G까지가 있고요. A부터 G까지는 표준 점수의 합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반영 지표나 아니면은 반영 비율 혹은 대체 여부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점은 모두 달랐고요. 같은 300점이라고 하더라도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으로 나뉘어졌고요. 심지어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는 720점과 703점까지 매우 차이가 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내가 표준 점수의 합이 모두가 아니라 실제로 점수를 받고 나면은 이런 반영 지표,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등 전부 다 세부적인 요소까지 따진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변동된 상황들, 정원의 증가,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나왔던 강의 내용들,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정시 모집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담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모집 인원 증가했다면서요. 저도 정시 갈래요. 네, 하지만 상위권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학력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 가기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상위권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맨 위층이기 때문에 고득점자는 여전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원이 늘었으니까 무조건 정시에 가야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정시를 할지 아니면 수시에 올인할지를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매우 증가됐습니다. 지원 시에는 대학이 특히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고려대가 이동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강대, 이대 등 주요 대학들이 군별로 이동을 많이 했고요. 특히 상위권 15개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별 군별 이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대학별 군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수능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뭐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선택 과목 지정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확률과 통계 선택할 거야. 너무 좋으니까. 라고 선택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하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에 쓸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낭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올해 3월 들어가기 전부터 선택 과목 지정 여부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학 과목이 통합됐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이 고득점자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등급도 따기가 좀 더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고득점자의 비율도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가형과 나형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 표점의 차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고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항상 하는 말이죠.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은 정시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아닙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게 아니라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1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약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모의고사는 버렸어요. 이번 모의고사 배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매번 시험 때마다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실제로 수능 성적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수능 성적을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대학을 지원할 때는요. 반영 지표, 반영 비율, 변환 표준 점수, 가산점 같이 대학별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것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적이 나온 다음에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분명히 정시 합격과 불합격은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합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은 내 약점을 보완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내한테 유리한 선택을 해야지 내가 목표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어떤 환경이 변했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걱정과 기대가 공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어서 2022 정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